네,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승민입니다. 오늘 특강은 해양환경 보존과 교육에 앞장서는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 공동으로 준비했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해양환경을 더욱 쉽고 편하게 그 중요성과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들을 마련해봤습니다. 이번 회차도 실시간 수어 통역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강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접속을 해서 또 강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데요. 본격적인 강연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히 안내사항을 전달드리겠습니다. 특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하시고 라이브 중 Q&A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5분께는 치킨과 바게트볼을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사전 사후 설문조사와 해양환경 보전 실천 인증샷까지 완료하면 추첨을 통해 25분께는 스타벅스 음료 쿠폰까지 함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실천 인증샷은 홈페이지 상단 탭에 있는 학습지원센터에서 국민 참여 게시판을 찾으신 후에 글쓰기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벤트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강의 신청이 필수인 점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강의도 듣고 선물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다의 쉼표를 해양생물의 안식처를 그리다 강의를 진행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해양생태와 관련된 정책 연구를 하고 계시며 해양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널리 알리기 위해 힘을 쓰고 계십니다. 전문적인 연구와 정책 활동을 통해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전하고 계시고요. 김미주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미주입니다. 네, 오늘은 바다의 쉼표를 해양생물의 안식처를 그리다 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해양보호구역이 가지는 의미와 국제사회의 흐름과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현 주소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보호구역 바다의 쉼표를 해양생물의 안식처를 그리다 발표를 맡게 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미주라고 합니다. 먼저 간단한 저의 자기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해양학을 전공했습니다. 바다가 없는 내륙에서 태어나서 쭉 내륙 지역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양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해양학에 대한 그런 꿈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보호구역의 경제적 가치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요. 지금은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하게 되면서 4년 전쯤 부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바다 없는 서울에 살다가 제가 연구하는 바다가 있는 부산에 오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밤에 산책하면서 찍은 달 사진입니다. 그래서 달이 비치는 윤술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또 오늘 이렇게 제가 연구하는 해양보호구역을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크게 4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해양보호구역이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국제사회에서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을 지향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나라의 갯벌과 안반 생태계라고 제가 말을 지었는데요. 해양보호구역 했을 때 갯벌 아니면 안반 이런 것 같아서 말을 갯벌과 안반 생태계라고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해양보호구역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연구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그런 연구 얘기만 너무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실제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이 어디에 있고 가볼 만한 곳은 어딘지 이렇게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는 함께 생각하고 싶은 그런 주제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같이 생각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영화, 관광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는 영화 포스터가 디즈니의 니모를 찾아서입니다. 2003년에 개봉해서 보신 분들이 얼마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흰 동가리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물고기가 사는 곳이 호주의 대보초라는 공원입니다. 여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산호초가 있고 굉장히 많은 친구들, 니모의 친구들,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같은 영화에 이제 연구소가 나오는데 그 모티브가 된 곳이 미국 몬터레이거든요. 그 앞에 몬터레이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수족관, 아쿠아리움이 있고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그 앞에 저 가운데 보시는 사진과 같이 고래 관찰 선박 관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배를 타고 큰 고래를 직접 볼 수 있는 곳. 이곳도 역시 해양보호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벨리즈의 블루홀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저도 TV로만 봤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아주 파랗게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양보호구역이고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가고 아주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이 자리에서 해양관광을 주제로 강연하셨던 분도 굉장히 많은 사진이랑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고래와 함께 수영하기도 하고 또 예쁜 바다 생물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그 강의를 보면서 어디에서 찍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찾아보니까 많은 곳들이 해양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럼 해양보호구역은 어떤 곳일까요? 바다의 보물상자와 같은 곳입니다. 바다에서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다양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 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바다라는 공간에 이렇게 선을 긋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실제적으로 보호를 해야겠죠. 그랬을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채취 금지 구역입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잡지 말아라. 영어로는 No Take Zon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잡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가운데 있는 그림인데요. 먼저는 물고기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 수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도 있고 저 생물도 생기고 그 다음에는 개체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증가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해양 생물이라는 게 뭐 부착해서 사는 생물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양 보호구역에서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그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넘쳐 흐르게 되지요. 그래서 그거를 스필오버 이펙트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짙은 색깔,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는 곳이 이제 채취 금지 구역이에요. 저기에서는 어업을 하지 말아라 라고 정해진 구역입니다. 그랬더니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서 개체 수가 많아지고 크기가 커지고 종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니까 주변 지역으로 넘치는데 그 지역에서는 잡지 못하니까 저 까만 점들, 빨간 점들이 이제 배들이 와서 조업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와서 되게 많이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해양보호구역은 이렇게 먼저는 생물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고 보호하는 그런 도구로서 뭐 채취 금지 구역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는 바다는 어디나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나 있다기보다는 실은 땅보다 바다가 더 넓죠. 국제사회에서는 요즘 해양보호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다 같이 약속을 해요. 국제사회에서. 우리 2020년까지 보호구역을 지정하자. 근데 육상은 17%를 하고 해양은 10%를 하자.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실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육상은 17%가 됐어요. 근데 해양은 10%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다시 논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2030년까지 육상도 해양도 다 30%로 지정을 하자라는 약속을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왜냐하면 육상은 17에서 30으로 간 건데 해양은 10%에서 30%로 갔죠. 그리고 육상은 대부분 어떤 나라에 속한 곳이지만 해양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바다가 있습니다. 면적도 굉장히 넓고요.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저기에 제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OECM으로 관리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OECM은 뭐냐면 이거를 30%를 다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보호구역은 아닌데 생태 보전 효과를 나타내는 곳이다 라고 하면 이제 보호구역 그 면적에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 옛날에 배가 난파선이 이제 바닷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바다를 그 배가 침몰한 근처 바다를 보호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분명히 문화적으로 중요해서 보전을 했는데 그 주변에 생물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목적은 생물 보전이 아니었는데 생태가 보전되더라. 이런 지역이 이제 OECM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로는 이제 2022년에 또 UN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 이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해서 30 by 30, 2030년까지 30% 보호 지역을 하자. 이것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해와 심해저로의 확장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공해는 어느 나라 소유도 아닌 바다를 말하고 심해저는 깊은 바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2023년 6월에 이 협정문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BBNJ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에,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닌 바다에 생물 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중요한 내용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2년 전에 채택이 됐고 지금이 9월이지 않습니까? 2025년 9월. 이 9월 말까지 60개국이 비준하면 이제 발효가 되게 돼 있어요. 이 협정이 법적으로 이제 발효가 되게 돼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을 때 58개국이 비준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2개국만 더 비준을 하면은 이게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지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해에는 여태까지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이 없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아닙니다.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제가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가운데는 이제 남극입니다. 남극에 지금 사우스 오크니 섬이랑 로스해 이렇게 2군데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로스해에 지정된 것이 최초의 공해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북동 대서양인데요.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맨 위가 그린란드고 그 밑에가 이제 영국입니다. 그 옆에 왼쪽으로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지요. 이곳이 이제 공해 지역이고 여기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태평양 심해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 이제 망간이라던가 이런 광물을 채굴을 하면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 그 깊은 바다에 가서 캐보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종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광물도 있지만 이렇게 새로운 종이 있고 생물 다양성으로 중요하구나 해가지고 이제 국제해저기구에서 이것을 특별 관심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더 이상 채굴을 잠깐 유보하도록 막아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호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BBNJ가 되면 더 많은 곳에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 논의가 있는 해양보호구역이 저 지도에 있듯이 저렇게 많은 곳에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 사진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오른쪽 위에 잃어버린 도시, 로스트시티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하얀 게 그 열수 분출공에서 만들어진 그 구조입니다.
얼핏 보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곤도르 성벽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는 빛이 들지 않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빛이 들지 않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햇빛을 받아야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빛이 안 드는데 어떻게 생물들이 살아갈까요? 아까 분명히 해양보호구역은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개도 살고 해파리도 살고 여러 가지 생물들이 많이 살아요. 여기는 박테리아가 화학 합성을 합니다. 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화학 합성을 통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생태계가 여기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만 사는 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코스타리카 열돔. 열돔은 여기는 저 화살표가 잘 보이시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가 용승 지역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아래에서 바닷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래서 밑에 있는 차갑고 영양가가 굉장히 많은 물이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생물들이 아주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작은 생물부터 큰 참치, 고래 이런 생물들까지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또 여기가 코스타리카다 보니까 이 중미죠. 태평양 중미 쪽인데 이쪽이 파나마 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선박들이 운행을 하고 또 고래가 살다 보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 선박을 타고 고래 관광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참다랑어, 우리 참치라고 흔히 부르는 그 어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 앞으로 해양보호구로 지정이 되려면 이러한 것들, 관광하시는 분들, 어업하시는 분들, 또 선박이 많이 다니니까 선박이 중요한데 또 요즘 그런 선박으로 인해서 수중소음이 있을 때 고래와 같이 덩치가 큰 해양 포유류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하지만 여기가 경제적으로 파나마 운하가 있고 되게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곳 소개해드릴 곳은 북태평양 지역에 있는 황제해산입니다. 저 가운데에 있는 저 지도의 가운데 하얀색으로 있는 데가 하와이고요. 거기서 약간 왼쪽 위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해저 산맥이 쭉 연결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해양보호구역을 그냥 지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게 걸리냐면 이 지역에서 어업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바다가 각각 쪼개져서 지역 수산기구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지역에서 수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활동하고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북태평양 수산협약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곳에서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치가 많이 잡힌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근데 여기가 또 보호도 해야 되고 어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수산기구에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업을 하다가 그물에 이제 산호가 일정 50kg 이상 우연히 걸리게 되면 그 지역에서 어업하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그물을 내려라 라던가 아니면 또 어떤 나라는 우리는 자체적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금어기를 할게 이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먼 바다라는 게 뜬구름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먹는 수산물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해양보호구역을 또 지정하려면 이런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아까 제가 30 by 30, 30 by 30를 말씀드렸죠. 우리 목표가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몇 %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좀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해양보호구역이고 육상에서는 짙은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육상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육상보호구역은 대략 17%, 해양보호구역은 약 10%가 안 되는 그런 고요. 그 다음에 이제 OECD 국가만 보면 이미 많은 나라들이 30%를 넘겼어요. 프랑스 거의 50%입니다. 영국, 호주, 독일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OECD 중에서 이제 해양이 있는 연안국 중에서 평균이 대략 한 20%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아직은 2.2% 정도로 조금은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를 바꿔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왼쪽은 제주 문섬의 이제 경관이에요. 수중 경관. 서귀포 가장 남쪽. 그래서 연산호가 정말 아름답고 아열대 어종이 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런 사진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구나 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신안갯벌인데요. 하늘에서 본 갯골입니다. 이게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 전체를 보면 굉장히 강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하고 우리 몸에 있는 혈관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갯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기가 이제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립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저게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니다. 저 안에서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그 생물들이 또 많은 다른 점점 더 큰 생물들을 부양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서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갯벌을 매립하지 않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두 가지 잘피입니다. 저는 잘피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조금 어색했어요.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큐멘터리에서 처음 봤는데요. 잘피는 물속에서 사는데 꽃이 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꽃이 피어요. 너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잘피는 갯벌에 있는 잘피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잘피들이 이렇게 축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역분들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잘피밭, 잘피밭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여기가 논밭 할 때 그 밭처럼 먹는 게 많이 나거든요. 여기 많은 생물들이 사는 거예요. 수산 생물이 많이 살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거를 키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잘피밭이라는 표현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잘피는 안반에 붙어서 살고 이제 항상 물속에서 사는 다른 종류의 잘피입니다. 우리나라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그 다음에 태안 해안국립공원도 있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보호구역 중에서 이 지도에 나온 이 보호구역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호구역이 우리나라 법으로 의해 지정이 되는데 해양생태계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해양보호구역,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연안습지보호지역, 요것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 7월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한국의 갯벌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저 지도에서 노란색, 황금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서산, 무안, 고흥, 여수갯벌이 또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갯벌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39개의 해양보호구역을 언제 지정이 되었고 어디에 있는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무안갯벌이 1호로 지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쭉 최근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시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의 면적이 그 면적인데 맨 위에 중간에 신안갯벌이라던가 그 다음에 오른쪽 중간에 제주 관탈도 요거는 다 1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대형 해양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초록색 빛이고 하나는 갈색 빛입니다. 갯벌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밀물이 들어오면 이제 물에 잠기고 썰물이 되면 이제 무치로 되는 그곳이 이제 갯벌이죠. 조간대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안반, 조하대라고 쓴 것은 밀물, 썰물 상관없이 항상 물에 잠겨져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럼 갯벌은 저희가 방문할 수 있죠. 직접 볼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안반은 이제 다이빙을 하지 않으면 보기가 어렵고 직접 가긴 조금 어렵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엄선한 8가지 저희 해양보호구역에 대해서 투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순천만 갯벌입니다. 여기는 순천만 갈 데가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여기 가시면 또 자연 생태관이 있어서 전시관도 있고 해설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많이 거기서 들으실 수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용산 전망대에서 이게 쫙 아름다운 경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선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배를 탈 수도 있고, 가시면 또 주변에 순천만 국가정원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습지 보호 지역으로 갯벌도 지정이 되었지만 이 갯벌에 동천이라는 하천이 들어오는데요. 이 동천하고도 마찬가지로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과 해양, 이 양쪽이 다 보호가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곳에 흑두루미가 워낙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전봇대를 뽑아가지고 흑두루미를 보호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제 유기농으로 흑두루미 영농을 하기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면 근처에 아름다운 논 풍경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입니다. 이곳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저 빨간 거는 갯벌에 염생식물이 자라난 사진입니다. 그래서 빨갛게 예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3, 4년을 살았더니 맨날 푸른 바다만 보다가 얼마 전에 고창 갯벌을 갔는데 갯벌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살다가 갯벌이 예쁘다라고 느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갯벌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다른 풍경들이 다 각각의 특색이 있고 예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여기 가시면 람사르 고창 갯벌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되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시게 되면 그냥 건물만 보고 전시관만 가시기보다는 거기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때 고창 갔을 때 찍었는데요. 제가 옆에 건물에서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저 무슨 아이스크림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기다란 자동차가 있는데 저게 뭐지? 하고서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게 옆에 만돌 갯벌 생태 체험장이라고 해서 그 돈을 지불하고 바지락을 캘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트랙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진 보시면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갯벌에 들어가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갯골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갯골은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 말뚝으로 박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갯벌에 들어갈 때는 항상 안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생태조류 서천 조류 생태 전시관입니다. 이렇게 되게 예쁜 모양으로 새 둥지처럼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가면 전시관이 있긴 하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행하는 프로그램, 탐조를 하거든요. 탐조라는 말이 어색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새를 관찰한다는 뜻인데요. 여기 되게 굉장히 많은 탐조 프로그램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천에 근처에 살면 저도 너무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망원경, 쌍원경 사가지고 도감 가지고 다니면서 이 새들 확인하고 하는 거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갯벌에는 정말 때마다 이제 철새들이 오고 나그네새라고도 하고 물새라고도 하는 이런 새들이 오거든요. 그 새들이 저기 아래 호주에서부터 올라와서 중간 기착지로 우리나라에서 잠깐 쉬었다가 또 더 북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왔다가 또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엄청난 거리를 장거리를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중한 새들을 볼 수 있는 곳이어서 물론 대부분의 서천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안은 2001년도에 우리나라 1호로 지정된 연안습지 보호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전시관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그리고 오래돼서 그런지 옆에 캠핑장도 생기고 이 앞에 쭉 저렇게 걸어서 나갈 수 있는 데크도 생기고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곳도 근데 멀어요. 그게 조금 근처에 사시는 분들 아니면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곳도 참 좋습니다. 그 다음은 가로림만입니다.
가로림만이 어디냐? 충남 서산과 태안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기는 점박이 물범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도 저런 게 우리나라에 산다고 되게 신기했어요. 점박이 물범이 저기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왔다 갔다 하고 가로림만 말고도 백령도에서도 많이 관찰이 됩니다. 근데 백령도는 저희가 가기 조금 쉽지는 않고 거기 또 해양보호구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로림만에서도 간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 서산 태안 환경교육센터의 유튜브 채널을 제가 지금 캡처를 한 건데요. 그곳에서 시민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풀등에서 쉬고 있는 점박이 물범이나 저 맨 가운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속에서 빼꼼하고 얼굴을 내밀고 있는 물범 사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중요한 해양 포유류가 해양 보호생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점박이 물범도 보호생물이고 또 왼쪽에 상괭이도 보호생물입니다. 상괭이는 웃는 돌고래라고 하는데요. 일반 돌고래와 달리 이제 등 지느러미가 없고 그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가로림만에서도 볼 수 있지만 또 경남 고성군 하이면 앞바다가 상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양 포유류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이제 제주 남방 큰돌고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 뉴스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다음에 제주도 가실 때 주소를 찍고 가시면 보실 수 있대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와 일과리 사이 해안도로, 그 도로 이름이 노을해안로인데요. 거기 가면 이제 배를 타고 나가지 않아도 그냥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신도리 해양보호구역으로 작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여기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또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저 오른쪽에 갯바위 낚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갯바위 낚시라고 하는 거는 저렇게 바닷가에 있는 바위 위에서 하는 낚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낚시 얽힘 사고, 그러니까 돌고래가 그 낚싯줄에 얽히고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또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제는 뒤에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주 문섬입니다. 서귀포시에 있고요. 여기 이 스킨스쿠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들어가시면 되고, 만약에 자격증이 없으면 그 업체 통해서 이제 같이 강사님이랑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산호와 아열대 어종을 볼 수 있고, 근데 여기 최근에 근처에 이제 잠수함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잠수함으로 인해서 훼손됐다는 논란이 있었고, 물속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 위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낚시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또 이제 또 생각이 또 좀 들죠. 이렇게 아름다운데 물고기들 너무 좋은데 낚시를 해서 다 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문화재청과 중복으로 지정돼 있어서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이제 연구를 하거나 할 때 항상 문화재청에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런 조금 번거롭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은 이제 오륙도입니다. 여기 부산이기 때문에 오륙도를 넣었습니다. 실은 오륙도는 이런 해양생물들이 살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 가서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고, 네, 스카이워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둘레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저희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편안하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최근 1년 12개월 동안 바다에 몇 번 갔나? 한 번도 못 갔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 그래도 여름휴가 때 한 번 다녀왔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뭐 출장이 되었든 여행이 되었든 뭐 한 달에 한 번꼴로 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난 바다 근처 살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가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보다 더 많이 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 살기 때문에 회사도 부산 근처고, 그리고 집도 실은 바다여서 되게 자주 갑니다.
여기 지금 제가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도 그냥 다 바다고, 그 다음에 밤마다 이제 러닝을 하는데 그것도 광안대교가 야경이 보이는 그런 곳에서 달리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바다에 많이 가고 안 가고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냥 함께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건 바다에 가면 주로 뭐 하세요? 저 이거 너무 여쭤보고 싶어요. 주로 경관을 감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 다음에 주변에 음식점, 아무래도 식도락, 맛있는 걸 먹어야지. 그 다음에 경관이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셔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로 놀기 위해서 수영을 할 수도 있고 모래사장에서 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물을 관찰한다. 나는 생물을 잡아서 보고 놔준다. 이러한 분 계신가요? 이러한 분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나는 먹을 수 있는 생물을 캐온다. 제가 겨울에 광안리 해수욕장을 걷고 있는데 그때 파도가 엄청 셌어요. 갑자기 미역이 떠밀려 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냥 산책하고 계시던 분들이 어디선가 다 비닐봉지가 하나씩 다 나와요. 검은색 비닐봉지가. 그래서 이제 이제 미역을 다 주워 가셨어요. 그 미역을 이제 캐왔다기보다는 그건 이제 떠밀려 온 거를 주워 가져간 거죠. 다음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낚시를 하기 위해 주로 바다에 간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생물을 관찰한다가 얼마나 있을까 실은 약간 궁금하긴 한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 애들은 가면 무조건 잡고 싶어 해요. 개가 됐든 뭐 고둥이 됐든 무조건 잡아서 가지고 싶어 해요. 뭐 페트병이 있으면 거기에 넣고 싶어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애가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뭔가를 잡아야지 재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질문 이제 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 A, B, C, D, E, F는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보시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기보다는 바다에서 여기서 일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업인이 아닌 분들을 말합니다. 어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생물을 잡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바다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생물을 잡으며 즐기며 먹는 것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바다는 넓기 때문에 누가 잡아간다고 생물이 확 줄어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을 잡는다는 얘기는 제가 사진에 보시면 이제 고둥이랑 거북손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캐가고 집에서 맛있게 끓여 먹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보통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업인들은 다 캐는데 왜 우리는 만약에 일반인이 못 캐게 한다면은 그건 아니지 않나? 모두가 다 캘 권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태까지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해양보호구역이 우리 바다의 보물상자라고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해양보호구역 내에서만큼은 안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도 안 잡으면 종이 많아지고 뭐 다양해지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외국이면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생물을 못 잡게 하는 건 정서적으로 안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외국에서 계셨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되게 철저하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사례는 미국의 워싱턴주였는데요. 뭐 낚시도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고, 낚시 말고 그 바지락 같은 그런 조개를 캐는 것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핸드폰에 어플로 등록을 해서 돈을 지불을 하고 내가 바지락을 캤어요. 그럼 조개를 몇 킬로그램을 잡았는지 그거를 스스로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선진국이면 그런 게 되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안 맞지 않나?
그 다음에 또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거는 아까 저희가 남방 큰 돌고래, 상괭이, 또 점박이 불법 이렇게 해양 포유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해양 포유류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가는 것은 제한해야겠지만 어류는 우리가 먹는 수산물이니까 그런 건 계속 잡아도 상관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어주시면 저도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낚시와 해루질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제 낚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낚시는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여가 낚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레크리에이셔널 피싱. 얼마 전에 이제 로버트 레드포드 배우가 돌아가셨는데 그분 유명한 출연 영화가 흐르는 강물처럼이잖아요. 거기 보면 깃털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영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여가 낚시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잡아서 크기를 재고 기록을 하고 내가 이렇게 큰 걸 잡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이제 다시 놔주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낚시 전문가일수록 그런 성향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내가 잡아서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놔주는 거죠.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달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소비 낚시에 가깝지 않는가.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잡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낚시가 대표적인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은 것은 이제 가깝고 부산에 살면 정말 갯바위, 방파제, 공원, 다리 위 다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낚시를 하기 위해서 따로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면허를 취득하거나 돈을 나라에 내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규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방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가 활동으로는 좋죠. 근데 한편으로는 일부는 해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일단 그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쓰레기를 안 치우세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해양 생물을 위협하죠. 그 다음에 바다 낚시로 잡는 양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어종은 상어업, 그러니까 어민들, 우리가 보통 어민이라고 얘기하는 어업인들이 잡는 거나 이렇게 일반인들이 낚시로 잡는 어획량이 비슷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도 금어기라던가 체장 제한, 길이 제한 같은 규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낚시인들이 그걸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여러 차례 이제 낚시 면허, 낚시 금지 구역 이런 거를 좀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제3차 낚시진흥 기본 계획이 나왔는데 여기에 낚시 면허제를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낚시 자체라기보다는 해양 보호구역에서의 낚시가 저의 고민입니다. 연구자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섬에 들어가면 너무 아름다운 경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보는 건 너무 예쁜데 그 위에서 낚시는 마음껏 해도 돼요. 거기 있는 어류들은 계속 잡아가도 돼요. 그게 맞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울진에 가시면 거기는 해양보호구역은 아닌데요. 이제 해중탑이 있습니다. 쭉 바다로 데크를 나가셔서 이제 건물로 내려가시면 바닷속 풍경을 그냥 그 건물 안에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있다 그랬을 때, 뭐 우리나라 동해에 들어가봤자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보이겠어? 라고 하고 기대를 하지 않고 갔는데 있는 거예요. 막 굴도 보이고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너무 슬펐어요. 거기 처음에 생겼을 때 정말 물고기가 많았대요. 또 물고기 특성이 우리는 물고기를 구경한다고 생각하는데 물고기들은 우리를 구경하는 거래요. 그래서 많이 물고기가 사람이 신기하니까 그 탑 근처로 모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났어요.
여기 물고기가 많아. 그래서 배들이 몰려옵니다. 낚싯배들이. 그래서 엄청 잡아갔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고기가 적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물고기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어종이 있고 먹지 않는 어종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먹는 애들만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먹는, 좋아하는 그런 돔 종류는 있어도 되게 크기가 작은 애들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라는 거죠. 제가 낚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개인의 소중한 여가 생활이고 또 누구한테는 생계예요. 그게. 왜냐하면 낚싯배를 운영하셔서 그걸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율규칙이 분명히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데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환경인식이 높아지고 이러면 잘 지켜지는 방향으로 나아갈까? 그다음에 낚시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갯바위 낚시, 그러니까 그 바위 위에서 하는 낚시가 있고 배를 타고 가는 낚시가 있어요. 갯바위 낚시에는 고정된 곳에서 오염이 됩니다. 그분들이 쓰레기를 안 치우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제 고기가 오라고 이렇게 밑밥을 뿌리는데 계속 똑같은 곳에서 밑밥을 뿌리니까 그 밑에가 부영양화가 되면서 그 밑에 안반의 부착 생물들이 다 죽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추가 이제 불법이고 또 루어도 많이 쓰시는데 그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다음에 낚싯줄 이런 게 탈락이 돼가지고 다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해양 생물을 위협을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남방 큰돌고래 낚싯줄에 걸리는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선상 낚시는 고기가 많은 곳은 낚시하기 좋은 곳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여기 고기가 많아라고 이제 소문이 돌면 쫙 많은 배들이 몰려서 잡는 거죠. 한 곳에서 뭔가 오염을 내거나 그러진 않지만 모든 곳에 또 접근을 가능해서 모든 곳에 있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낚시 말고 또 생각해보고 싶은 거는 해루질입니다. 해루질은 일반인의 수산물 채취를 말합니다. 여기서 일반인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비어업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유튜브에서 해루질이라고 해가지고 검색하면 정말 많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루질은 유어장이 아닌 곳에서 유어장은 돈을 내고 제가 이게 수산물 채취할 수 있는 곳이 유어장인데요. 그런 곳이 아닌 곳에서 뭐 갯벌에서는 조개를 캘 수도 있고 낙지, 속 채취할 수 있죠. 그다음에 안반에서는 미역도 캐고 소라, 고등, 전복, 문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입니다. 맨손 허용된 도구만 사용을 하고 뭐 금어기, 금지체장, 공기통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마을업에서 이제 양식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씨앗을 뿌린 거기 때문에 그걸 채취를 하면 이제 갈등이 되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목적을 보면 단순히 내가 먹고 싶어서 저녁거리로 사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거는 이런 낚시랑 해루질에 대해서 만약에 해양보호구역 내에서는 못 잡아요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해양보호구역은 깨끗하니까 거기서 잡은 거 먹으면 더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어업인들은 하잖아요. 근데 왜 비어업인은 잡지 못하게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해양보호구역 면적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거기서만은 좀 안 잡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자로서 제가 바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인식들이 높아지면 이런 정책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해루질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합법이냐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좋으냐 안 좋으냐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공감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언제쯤 될까? 네, 그런 고민이 많아서 오늘은 저의 고민을 좀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이 지닌 가치와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의 중요성을 깊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연이 해양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넓히고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간략하게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채팅으로 지금부터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치킨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인데요. 자, 질문에 선정된 분은 당첨자 확인을 위해서 꼭 아래 메일로 아이디와 연락처를 함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질문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면서 제가 먼저 질문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에서는 무엇을 할 수가 있고 무엇을 할 수가 없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생태계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구역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원래 하고 있던 마을 어업은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업 활동은 할 수 있고요. 골재 채취, 그러니까 바다 모래를 캔다거나 매립을 한다거나 해상 풍력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실시간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만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바다를 보호하는 것과 수산어업 간에 상충하는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하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업과 해양보호는 아니었어요. 지금 질문을 주신 것은 이제 수산업, 완전히 어업으로 이용하는 것을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은 수산자원법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AC라고 해서 총 어획 제가 지금 정확하게 토탈 캐치 얼라운스라고 해가지고 어획 총량을 어종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치는 1년에 얼마만 잡을 수 있다 라던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못한다,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또 이게 국가가 정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정하시기도 합니다. 이거를 자율어업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순천만 갯벌에 이렇게 그물을 꽂아가지고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나갈 때 그 그물에 이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어종이 산란기야 지금. 그러면 우리 산란기인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우리 이 그물을 다 걷자. 그래서 어민들께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셔서 안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저의 발표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다. 그렇게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넓은 답변 맞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꽃 비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인위적으로 잘피를 심어서 말이죠. 잘피밭을 형성해 수산업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잘피를 아까 제가 이제 잘피밭이라고 부른다. 갯벌에서 있는 그 잘피가 잘피밭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하게도 제가 이제 잘피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잘피밭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갯벌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없는 잘피를 인위적으로 형성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잘피가 줄어드냐, 없어지냐, 만약에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런 위험 요인들을 좀 제거를 해서 있는 잘피가 계속 잘 자라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잘피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해 쪽에 이제 조화대에서 사는 잘피는 수산자원공단에서 그런 잘피밭 조성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실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갯녹음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동해안에는 해양 보호구역이 거의 없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제가 이걸 혹시 돌리면 안 되는군요. 네, 네. 그 지도를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동해에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 양양의 조도, 그리고 울릉도, 포항 호미곶, 울진, 나곡리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은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을 보면 서남에 좀 편중되어 있는 거 아니야? 되게 맞게 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갯벌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바로 보이잖아요. 새들이 오고 거기 어떤 생물이 사는지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동쪽은 안반으로 되어 있고 그 안반 밑에 있는 어떤 생물들이 잘 있는지는 보이지 않다 보니까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계속 이렇게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유명한 포인트라고 부르죠. 다이빙 포인트라고 부르는 그 부분들이 지금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 또 앞으로 계속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김진경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낚시인들의 인식과 태도 바꿀 수 있는 좀 더 강제적인 제도를 만드는 건 불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그 낚시 면허제가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낚시 면허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낚시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낚시를 하게 할 수 있는 게 낚시 면허제입니다. 그러면 그 낚시 면허가 우리가 운전면허 따듯이 그렇게 힘들고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일종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낚시, 안전에 대한 교육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해양 생태에 대한 교육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납주를 왜 쓰면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쓰레기를 버렸을 때 그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도가 만들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여러 번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지만 그래도 이번에 또 시도를 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 그걸 보고 저는 이제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면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엔 제가 한번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 텐데요. 해양보호구역 지정 국가적 목표인 30% 말고요. 한국의 국내 목표 수치가 따로 있을지, 그리고 이 관련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국제적으로 2030년까지 30%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조금 그 면적이 많이 적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지도를 보시면 대부분의 해양 보호구역들이 연안에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바다는 이렇게 넓잖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외해에 있는 해양 생태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해에는 뭐 해저 지형 중에 해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승 지역이라던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사를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연안이었으면 지금까지 앞으로는 외해 지역으로 이렇게 넓은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30% 목표를 도출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얼굴이 왜 그래 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자, 지역 주민들이 해양보호구역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해외 모범 사례는 무엇이 있을지도 설명 부탁을 요청하셨습니다. 네, 실은 해외 모범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 딱 이야기 들었을 때 국내 사례가 생각이 났거든요. 저희 해양보호구역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 주민 역량 강화, 그런 인식 증진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이 해양보호구역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설사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설사라는 게 말처럼 이렇게 막 거창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앞바다, 내 마을에 이렇게 어떤 분들이 방문을 했을 때, 여기는 어떤 생물이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인 거죠. 그러면서
어느 곳은 이제 음식을 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룻밤 자는 생태 관광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아낌없는 답변 다시 한번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짧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다음 강연은 10월 2일 목요일 저녁 8시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과학적 시선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유주영 박사님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신청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